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진행과 토론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스트롱 코리아의 원래 이름이 강하다는 뜻의 스트롱인 줄 아실까봐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리서치, our national goal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엉터리입니다만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내셔널 G가 그로스냐 하고 잠깐 헷갈려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oal이라고, our national goal입니다. 오늘 과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육도 어려운데 과학 교육 이러면 이건 거의 미궁에 가까운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국민교육 현장을 선생님께 맞아가면서 열심히 외웠었는데요. 요즘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기보다는 텅빌 공짜, 공론과 명분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률과 실질은 어디에 가고 없고 공론과 명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번에 중동 감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동 감기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르스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온 국민이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우병 때도 우리가 과학적 사회의식의 부재를 개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똑같이 메르스 공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비과학적 태도, 사람들 두뇌 속에 있는 비과학성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멘탈 자체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비실증적인 그런 어떤 성향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김노인 장관님하고 이대 총장님께서 쭉 그 기본 흐름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순서입니다. 강론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과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박영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님, 또 대학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과학교육 개편 방안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으로 계시는 이우일 교수님, 아마도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 전 세션에서도 마지막에 암기 교육이 과연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김도연 총장님께서 유도리 교육의 폐해랄까, 일본에서 새롭게 시술을 늘리고 있는 소위 융합 교육이 될 때 오히려 둘 다 안 되는 인문도 과학도 모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위 뭐 창의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기초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과학교육 개편 방안은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님으로부터 듣고요. 아까 앞 시간에도 소위 과학 교재를 만들 때 교과서, 기업가들이 현장 지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이대 총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과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정진곤 교육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박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전에 그
김도현 장관님이 다녀가셔가지고 저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비평가원 박영화입니다. 오늘 스트롱 코리아 2015년의 주제가 기초가 강해야 융합시대의 승자가 된다는 주제고, 오늘 이렇게 14년째 한국 경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이 스트롱 코리아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초청돼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김도현 장관님께서 워낙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모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게 남아있을지 제가 걱정됩니다만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융합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물리학 박사인데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제 학위명은 정확히 하면 PhD입니다. 다시 말하면 닥터 인 필라소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PhD.D를 해서 이제 자기 한국 경력으로 넣을 때 자기 전공 분야별로 뭐 물리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학 박사라고 쓰는 분이 있고, 또 철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철학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지금의 철학과 인문학과 그리고 이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서 녹아있는 그 상태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자연과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사고를 했고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소크라테스를 지나서 계속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소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후에 이제 뉴턴에 의해서 사실 근대 자연과학이 생겼고, 그 이후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학문의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분화된 자연과학, 어떤 철학에서 분화돼서 모든 학문 분야가 생겼고, 지금 이렇게 분화된 자연과학에 또 각 분야가 있고, 또 공학이 있고, 또 인문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21세기를 와보니까 이러한 각각의 학문 분야, 또 그 학문 속에 녹아있는 기술 분야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이제 융복합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교육에 있어서에도 우리가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것이 주제가 되고 있는데, 주제가 말하는 대로 기초가 강해야 융합시대의 승자가 되듯이 우리가 결국은 이 융합시대에서 기초가 무엇이냐, 특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 초중고에서의 과학교육과 그에 연결된 대학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과학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과학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교육의 의미와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현황을 아까 김도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또 미래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일본 사람이 아마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번역해서 이제 과학을 이제 아마 19세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과학의 어원을 따져보면 어떤 지식이라는 뜻 또는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시엔티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에 와서 과학에 자연과학에도 과학을 붙이고 사회과학에도 붙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인문학을 이제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만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과학은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또 기록돼서 체계화돼서 어떤 체계화된 지식 체계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문학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는 리버럴 아트를 인문학이라고 사실 번역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리버럴 아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시대의 철학 분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학문 분류를 하자면 거기에 무슨 역사도 들어가고 문학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좀 더 구체화된 공학 분야까지 포함한 좀 더 이 리버럴 아트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고, 우리가 정말
과학교육, 기초가 강해야 융합시대의 승자가 되는 그러한 과학교육을 하려면 리버럴 아트 교육을 최소한 우리 일반 시민을 양성하는 이 최종 코스인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초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히 20세기, 21세기에 급변하게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근원적으로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급변하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 지식 기반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교양을 갖추고 그를 통해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정 실장님께서도 지금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메르스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 광우병 사태에서도 알겠지만 1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광우병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1억 명 중에 내가 속하면 어떻게 되냐고 해서 정말 유치원 학부모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시위대에 합류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 이게 공기 전염이냐고 하는 게 약간 아직은 정해지지 아직 클래리파이는 안 됐지만 우리가 공기 전염을 하고 있는 그 결핵이라든가 우리나라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주의를 안 하면서 이 공기 전염이 불확실한, 그리고 거의 지금 병원 내에서만 감염이 일어난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지나치게, 물론 정부도 초동의 대처를 잘 못했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이 공포 심리가 지금 너무 극대화돼 가지고 된 현상은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과학교육,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증거 기반 사고를 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과학교육을 우리가 참 못했구나. 결국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고, 우리 사회가 이제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말 과학적 소양, 과학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교육과정은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이 커리큘럼은 꾸레레, 달리다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달리려면 보통 우리가 트랙을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경로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모든 분야의 모든 학문, 방법론 많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커리큘럼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전공 영역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하기 위해서 리버럴 아트로서의 기초 소양을 지금 배워야 되는 측면, 그리고 또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또 과학교육을 통한 이러한 그 과학적 자세를 배워야 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탐색해서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또 과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일반 그 과학교육은 이 자연과학에서부터 분화된 학문의 그 자연과학 기초적인 학문이 요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따지자면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전에 과학적 지세와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그 교육이 과학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글로벌 월드가 변하듯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제 그 디지털 레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레이브는 2001년에 마크 프렌스키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2013년 기준으로 15살에서 24살까지의 그 청장년 시기에 최소 5년 이상 활동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수가, 여기 지금 잘 보면 한국은 99.6%고 핀란드는 98.3% 이렇게 돼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90% 또는 80% 후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하는데 마치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 뭐 컴퓨터라든가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인터넷을 우리가 디지털 언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인구가 청장년 측에서 이렇게 90% 이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면,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이제 한 10년, 20년 있으면 상당히 이 인구의 분포가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 논 탭스코트는 1998년에
그로잉 업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또 젊은 세대가 디지털 세대로 부상할 것을 예견을 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후속 조사에서 그로잉 업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의 융합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특히 큰 21세기 화두는 사물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서 또 공익 경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으로서는 온라인 공개 수업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런 벤처기업 형태로 이 교육 사업이 지금 또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850년대에서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 첫 16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물론 19세기 중반에는 여전히 농업이 51%였고 그리고 이제 블루칼라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들이 이제 36%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지금 이제 1970년대 이후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직종이 많이 생기게 됐고 또 서비스업이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농업 경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농업 인구는 굉장히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화이트 칼라 서비스업 분야가 주도를 하는 그러한 일자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직업군들이 많습니다. 공장 노동자, 또 비서직, 기계 제작자, 회계직은 이렇게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로봇에 의해 사라질 직업으로서 군인, 공장 노동자, 우주인,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으로는 좀 창의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예술가, 음악가, 디자이너, 그리고 간호사, 엔지니어 이런 요리사, 제빵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직업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에서 언급이 됐지만 사실 지난 그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기술적 진보가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고 대표적인 것이 인구가 되겠죠. 그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구 증가를 식량 증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트랩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기술 발전의 브레이크스루로 인해서 지금 급격하게 18세기, 19세기 후반부터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인구가 곧 2050년에 9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한 10세기까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있던 것이 18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의 인류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구겠다는 그러한 국정 철학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본 투입밖에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그거는 이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 GDP가 670배가 됐습니다. 요 갭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 거기에 따른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월드뱅크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런 과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지금 미국도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특히 스템이라고 하는 교육,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공통 핵심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물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은, 그래서 최소한 과학의 교양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문이과를 막론하고 과학, 특히 물리, 화학, 생물 이 거의 안 듣고 물화생지 중에서 아마 한 과목 정도밖에 안 됐지만 물리의 경우는 최소한 2과목분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문이과 구별 없이 필수 과목 이외의 과목은 개인별 진로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필수 과목 중에서 보면요 9개 과목군이 있는데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체육, 직업학과, 생물 또
과학이 분화된 생물, 화학, 물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은 이 의무교육 기간인 5세에서 16세 기간 동안에 물론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그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분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 이전에 의무교육 단계에서 영어, 수학, 과학을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교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기조에서도 자세히 말씀이 됐지만 1987년에 시작된 이도리 교육이 폐기되면서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의 내용이 강화되고 교육의 이 시간과 교육의 양과 질이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 기초, 화학 기초, 생물 기초, 지구과학 기초 중에서 3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기초 강연에서 우리 김도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또 그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학 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 필수 교과목 중에서 과학교과 학습 시간이 약 20% 정도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학교까지 교육 과정은 그렇게 실수도 적지 않고 또 과목군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뭉뚱그려진 과목이 아니라 좀 분화된 물상, 화학 이렇게 생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문 분야별로 중학교에서 배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외국이 부러워하는 부분인데요. 피사라고 하는 이 OECD 쪽에서 만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3년 주교 시행하고 있는 이 피사 성취도 비교에서 이 수학이 이제 1위입니다. 과학은 2등에서 4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읽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수준은 최상위인데, 근데 특히 수학하고 과학 부분에 있어서 수학, 과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최하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문제는 나중에도 언급이 또 저도 하고 이후에 부총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지난 그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발표된 5.3의 교육개혁이 세계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이제 교육의 내용을 방법론을 많이 바꿨는데요. 대학교에서는 그 학과제를 폐지하고 학부제로 가도록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을 없애고 또 대학의 선수 과목도 없애도록 상당히 강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의 필수 이수학점이 그 당시로 한 60학점에서 70학점까지 갔던 것을 40학점 수준으로 낮추도록 교육부가 사실상 강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사회에 나갔을 때, 산업계에 나갔을 때 이 전공교육이 부실하다는 말을 받게 한 그 요인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사실 교육부 지도로 바꿨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아래 레벨에서 그러면 초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중학교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회 과목도 그렇고 과학 과목도 그렇고 상당히 그 당시 문이과가 있었습니다. 문과, 이과든 간에 상당한 수준의 문과, 이과 교육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과가 그때 폐지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과정이 일어났고 7차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인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받는 교과목 교사의 입장에서는 과목을 좀 벌려놔서 쪼개놔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국어도 그냥 국어가 아니라 읽기, 그다음에 회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영어가 아니라 읽기, 문법 이런 식으로 해서 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과목을 분화해도 거의 그 과목을 다 개별 과목을 다 듣는 데 비해서 사회 과목군은 14개까지도 분화가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지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국경제, 그다음에 세계경제, 세계지리, 한국지리, 경제지리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도 없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과학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화생지 1, 2의 그러한 이 체계를 유지하고 갔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학 과목의 선택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다가 이제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고1인 10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고 고2, 고3에서 선택이 됐는데요. 2009년도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으로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과정이 되면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다행히 그때 유일하게 과학교과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과목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과가 15시간이 되면서 공통으로 이 과학이 아니라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갔고 선택이 문화생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이 되고 오다가 2013년도에 수시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수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과학, 사회 과목군이 다 15단위가 필수가 됐는데 이거를 갑자기 10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10단위가 되든 15단위가 되든 기본적으로 25단위 정도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나 과학은 10단위로 낮추면 그 기본적으로 10단위밖에 안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지금 2013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그러다가 또 그 후에 이제 변수가 생긴 게 국사 문제가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국사 교육을 필수로 하라고 이제 사실상 국가 전략적으로 지시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사회 과목분 10시간 안에 국사 6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이제 4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무슨 사회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10개 과목군이 있는데 그분들이 4시간 가지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국사를 밖으로 떼주고 국사는 별도로 6시간이 되고 사회는 10시간을 그대로 확보하고 이제 과학이 10시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 과학기술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려가지고 겨우 얻은 게 1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실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 1 그 다음에 진로심화 과목이라는 것으로 물화생지 2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사회 과목의 과목군들은 그대로 역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는 데 비해서 물화생지 2가 진로심화 과목으로 되면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걸 선택을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지만 그때는 더 안 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과목으로 진행할 것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창의대단 이사장이 계시는데 창의대단에서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그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올 가을에 확정이 되면은 사실상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그 이과가 없어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게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다 보니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 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교육과정 제가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과학이 7차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학은 내용이 중학교 과학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 융합과학을 만들었지만 이게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 착근이 안 되고 지금 통합과학을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는데 그동안 과학교과를 적게 선택하다 보니까 과학교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윤리의 신규 임용교사에 비해서 과학교사는 지금 61%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양생 체계에 대해서 아까 기조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학과 사범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교 진학 중에 이렇게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만 이렇게 교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먼저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실 현장에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상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좀 더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급자 중심 교육이 되고 있는 과목은 많지만 교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느 학교에 배정받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지는 특히 과학교과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교사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원 양생 시스템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고 사회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고
이 과학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실험실 이야기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가십시오.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다 없어졌어요. 과학실험실만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물화생지가 구분돼서 학문 체계로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그럼 과학실험실이 있으면 누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실험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과정 개정에서 과학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집어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니까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치원부터 제대로 과학교육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에 보면은 90% 이상이 문과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분들이 5학년, 6학년에 과학교과 가르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부터는 과학은 전문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 시스템을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 나왔지만 얼마 전에 그 인텔에서 주최한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이 300명 중에 우리가 몇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비를 들여서 밖에서 배운 학생들이 간신히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보나 300명 중에 2명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에서 나왔지만 이 교육 문제 심각한데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 체제로 맡겨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 하고 있는데 사회를 이끄는 이런 오늘 계신 우리 리더분들과 언론계가 중심이 돼서 국가 차원의 교육 철학을 좀 확고히 하고 현재 정말 무너져 있는 교육 시스템, 특히 고등학교, 초중고 교육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이런 우리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것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자문위원회가 됐든 교육혁신위원회가 됐든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하고 정권을 초월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전직 교육부 장관께서는 9년 임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국민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융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융평은 이제 조광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월성과 형평성을 고루 추구하는 그러한 공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융평이라는 말을 쓰셨군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 과학교육을 위해서 토론을 계속 현장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전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지리교사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현장은 아주 복잡한 공급자들의 기존 기득권들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님이신 이우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회자가 하는 일은 원래 시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타트부터 약간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총장님은 슬라이드 한 장에 20초씩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이우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학교육 개편 방향을 대학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좀 비판을 하고 또 바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그 제일 정점에 있고 또 대학교는 고등학교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이기도 하고 사회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역할을 둘 다 하고 있는데 공급자로서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저희도 반성하고 비판받아야 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수요자로서 저희가 인재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특히 과학교육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과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문이과 통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통합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회나 과학처럼 인문이나 이공계, 인문계에서 따로 배우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이제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배경,
현황, 문제점, 재현 뭐 그런 식으로 대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이행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뭐 사회 각층에서 소위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것은 인문적인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야 되겠다. 뭐 이런 요구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그런 것들을 그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스티브 잡스였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이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성공한 데는 스티브 잡스 개인의 그 역량이 아마 90%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기를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기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여기 따라서 우리나라 왜 빌 게이츠가 없느냐, 우리나라 왜 스티브 잡스가 없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이 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이제 결론에 도달했고, 아마 이거는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필요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은 뭐 목표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2018년 고1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올해가 2015년이고 하니까 2년 채 안 되는 준비 기간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우리나라처럼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수능이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 수능부터 신교육 과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수능 체제 개편은 교육과정 논의에서 제외가 됐고 2017년 내후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뭔가가 좀 너무 급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아마 여기서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서양 속담에도 있습니다. 총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총론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강론입니다. 어떻게 그걸 달성하느냐.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예전에도 그걸 일찍이 간파를 해서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항상 디테일에 문제가 있고 거기서 기득권이 충돌하게 됩니다. 총론에 반대할 수는 없죠. 아까 애국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장관님이 애국에 대해서 뭐 큰 소리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애국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일부러 복잡하게 했습니다. 중1부터 고3 졸업생, 재수생까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도 매해마다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매해 이렇게 학생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해 바뀌는 제도 하에서 여기서 이익 보는 거는 딱 제가 부모라, 전 예전에 다 끝나서 이제 한숨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학부모라도 아무데도 물어볼 데가 없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매해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당신 학생은, 당신 그 애는 성적 이렇게 해서 여기 보내시오 하면 그렇게 가고 그게 대학 커트라인이 되고 그게 대학 서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이과 구분을 없애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소양을 공통으로 길러야 되겠다 해서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공대 갈 학생도 있고 인문대 갈 학생도 있으니까 각각 자기가 더 흥미가 있는 과목들, 선택 과목들을 그 초이스를 줘서 구성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래서 각각 8단이고 국사만 6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조금 남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학은 12단위가 되고 지금 공통은 8단위니까 4단위가 남지 않습니까? 그 4단위는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 그 이름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단위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10, 10, 16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하고 과학이 12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회하고 과학은 8은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해야 되니까 사회는 2개가 남고 과학은 4개가 남게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는 그 공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보면 야 과학이 국어보다 더 많이 배우는 거 아닌가, 수학보다 많이 배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알고 보니까 학교 자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게 86이 됩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 뭘 가르치겠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과학은 그냥 12단위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더 그 자율 과정에서 배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사회 같은 경우 보면요. 공통 과목으로 통합 사회를 선택하게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해서 동아시아사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를 고등학생들이 10단을 배우는데 하나로 선택을 해서 이걸 배우고 나간다. 이게 조금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 과학은 뭐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1, 2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사도 있고요. 생활과학도 있고 융합과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제공이 되고 제대로 실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년 전인가 서울대학교에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있는데 거기 응시한 학생이 있었고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수학 과학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과학 문제였어요. 힘이 있으면 힘을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학생이 처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힘을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벡터로 하면 되지 않냐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얼어서 그런 줄 알고 그때 벡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 벡터란 걸 어떻게 고등학교 때 안 배울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고등학교에 수학 2 선생님이 안 계셔갖고 수학 1까지만 배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3년 전에 이랬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신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능도 또 문제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의 관심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수능에 있죠. 대학 입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수능 개편 방향이 아직 우왕좌왕하는데 대략 3개의 안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 6개만 수능에 반영하느냐 4개의 공통 과목과 사회과학 선택해서 결합해 갖고 반영하느냐 아니면 수능을 아예 1차 수능, 2차 수능으로 나누어서 하느냐 각각 장단점들이 있고 각각 어떤 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입시나 입시 인더스트리나 교육 쪽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팀도 하고 미국의 스템이란 게 잘 되고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통합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학교 일선의 목소리 중에 좀 비판적인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기 잠깐 적어봤는데요. 지금 스팀, 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STS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 1980년대 이후에 한 20년간 굉장히 교육을 이제 풍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과학을 지금 나온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기술, 사회적 이슈하고 통합해서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자. 그래서 통합교육 과정을 만들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과학을 그냥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아직까지도 과학 교육은 그냥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스템, 우리나라 스팀 같은 것들은 그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STS의 리바이벌이고 특히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지도가 너무 어렵다. 예. 왜냐하면 교사들은 전부 물리화학 생물제약으로 다 따로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이게 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금방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두 개인데요. 인프라 개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합과학 그러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다 합쳐갖고 자 지구가 탄생하면 물리학적으로 이런데 생물은 어떻게 그 진화를 했고 거기에 지질학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어갖고 이제 가르쳐야 될 텐데 그 교과서 개발이 1, 2년 사이에 되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선생님들은 각각 따로 배우신 분입니다. 생물 선생님 보고 물리를 가르쳐라?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그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입니다. 수능과 연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보고 의견을 들어봤는지 저희 생각엔 그냥 수능과 연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기존 과학 과목을 그냥 단순 연계해서 그냥 조합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엄청난 학습량에 시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이니까 과거의 물리화학 생물지학 내용을 전부 다 배워야 됩니다. 어느 것만 골라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교육이 증가할 거고 뭐 그냥 지금처럼 가면 그냥 당연히 사교육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좀 문제인 게요. 과학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선택 과목을 기피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고 뭐 예전에 어느 언론에서 그 똑똑한 애들 골라서 똑똑한 애들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 좀 모자란 애들 똑똑하게 가르치는 게 대학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경향은 똑똑한 애들 봐서 더 똑똑한 애들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신문지상에 스탠포드하고 MIT입니까? 동시에 뭐 어디 미션 받아 하버드입니까? 서로 막 데리고 가려고 경쟁한다는 게 기사로 날 정도로 미국 대학들은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학생한테 선택권을 과도하게 주고 이 배경에는 학습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시달리니까. 학습량을 줄여 20%가 아니라 학습량을 80% 줄인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걔들은 전부 학원으로 가겠죠. 여러분.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2010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 자연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하지 않느냐? 제일 큰 게 43.4%인데 그거 4번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공계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2012년에 그래서 또 해봤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56%가 이공계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걸 선택권을 주면 안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시키면 학생들이 체육만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산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싫어도 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더 쇼킹한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 더 쇼킹한 걸로 안 하고 201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에 한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물리 2 같으면 그 2013년에 2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아마 2015년에는 한 4천 명으로 줄었을 겁니다. 화학 2는 3만 5천 명에서 한 5천 명으로 줄었고요.
하여튼 여기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별로 선택 안 합니다. 이 선택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학생들이 배운 게 대학 들어와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권을 막 줘서 이걸 이수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 일반고 출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특목고, 과학고 같은 데는 전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고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해서 플러스를 했는데 X축은 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수능 등급이고요. Y축은 대학 입학 후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리2를 수능에 선택을 했는데 그걸 1등급을 받은 애가 대학 입학 후에 과연 성적이 더 잘 나오겠느냐 못 나오겠느냐 혹은 전혀 관계가 없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울기고요. 만약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있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걸 저 입학관리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플러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2010학번부터 2013학번까지 쭉 봤습니다. 일단 물리2입니다. 물리2는 전체 성적과 물리2의 성적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 찍으면 그게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울기도 굉장히 큽니다. 0.15에서 0.19까지 있습니다. 물론 물리2를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 성적도 그렇고요. 그다음 수학 성적도 그렇고요. 물리 성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화학하고 생물은 어떠냐? 화학 2와 생물 2입니다. 생물은 그렇게 큰 연관관계가, 그러니까 물리만큼 그렇게 도미넌트한 아웃스탠딩한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과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그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에 기반을 둔 과목들이 대부분이죠. 뭐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화공이라든가 재료는 이제 화학하고 관계가 있고, 생물은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막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학을 보시면 화학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상당히 있고 기울기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그 과학 과목을 잘 이수를 못한 학생들은 대학 와서도 역시 성적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상당히 학생들이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이제 쭉 열거를 했는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은 대학 이후에 성공적인 학업 이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걸 배우면서 생기는 사고의 합리성이 앞으로 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는 약간 그 우회적으로 과학 성적이 전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써 약간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성적이 과학 관련 성적이 아니라 전체 성적. 이건 교양 과목, 뭐 국어, 영어 다 들어간 성적이니까요. 이게 저희 서울대학교 저희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2015년도 수시 전형 과탐 영역의 응시 조합 그 숫자인데요. 화학 1, 생명과학 2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물리 1, 화학 2, 화학 1, 물리 2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화학 1, 생명과학 2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생명과학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직 공과대학에서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한다, 기계공학을 한다 그럴 때 아까 그 두산 인프라코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산업이나 이런 데 진출해서 금방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을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과학 2의 선택자에 대한 그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뭐 기타 몇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이 논쟁의 소재가 안 될 게 없고 또 장점이 있으면 여기 대한 문제점도 또 따를 그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에 대한 문이과 통합 과정에 대한 이제 수능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서울대 입장에서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과목은 그냥 6개 공통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일환이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나머지는 학생생활 기록부로 대체를 하고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리 툴 고등학교에서 들은 학생들을 꼭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좀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틀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제가 생각했던 걸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만 좀 복잡하게 적어봤습니다만 아주 작은 글씨로 여기서 큰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량 감축의 문제입니다. 1997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계마다 20% 정도씩 학습량이 감축되어 왔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자유를 준다는 명분으로.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되면 또다시 한 2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 수능 틀리지 않기, 찍기 이것만 그냥 계속 학원 가서 공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이 이 측면에서 상당히 딴 데보다 더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정부의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민간한테 전부 넘겨라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아직까지도 교육 공급자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 문이과 통합 여기에 대한 논의도 그렇게 어떤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감이나 이런 걸 얻는 그런 단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야말로 교육 공급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전문가들이죠. 교육 전문가의 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수요자 사회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인재상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7 국가 뭐 다 아시죠?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게 2차 대전 전승국입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 2차 대전 패전국입니다. 이상하게도 전승국, 패전국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독일의 드레스덴 대폭격 아마 아실 겁니다. 왼쪽은 폭격 직후입니다. 하나도 성한 건물이 없습니다. 탑 한두 개 남고 도시의 70% 이상이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뭐 인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른쪽 그림이 현재의 드레스덴입니다. 일본 동경입니다. 이거 동경 이 소위탄 동경 대공습이 있었죠. 1945년인가요? 이때 히로시마 원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습 당시에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경 전체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다 목조 건물이니까요. 지금의 동경입니다. 오른쪽.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들 독일, 일본이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 나라들이 가진 사람 외에는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적인 합리성부터 시작해서 사회 근간에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가면 과학기술자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과 20년 만에 나라를 일으켰고 G7이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6나라가 모였죠. 캐나다 빼놓고 197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본, 독일이 당당히 끼었습니다. 이태리까지. 불과 2차 대전 끝나고 30년 만에 다시 대등한 그 지위를 획득한 거죠. 그게 과학기술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나라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지금 많이 가서 관광을 가서 발 마사지 받는데 이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고요.
교육만 해서 사람만 잘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고, 그 중에서도 과학교육, 과학적인 합리성 이런 건 저희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과학교육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사회자로서는 이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사회자를 능멸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조현정 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요. 슬라이드 한 장에 이제는 10초 정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넥타이 풀고 왔는데 이걸 말을 다 못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그만큼 과학교육에 대한 할 말이 많으신 겁니다. 우리들이 스스로가.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원자, 특히 스펙이 좋긴 하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입사를 어쨌든 T1은 있으니까 뽑아서 재교육비가 뭐 3천에서 6천만 원 든다. 기간이 뭐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린다. 뭐 이런 비용들이 다 저희 몫입니다. 그다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업 성장에 애로가 있고 국가 성장에도 애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쭉 나열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넥타이를 풀면서까지 말씀을 드려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이미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보면 매일같이 한 페이지를 다루면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 한국경제신문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렇게까지 장구하게 글을 써야 될 만큼 우리가 처절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것이 제발 좀 마지막 기사였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가 제자리 잡았으면 마지막 기사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항상 유사한 자리 가보면은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커밍아웃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교육 과정인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거다 불지를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하나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 지구과학, 이런 어떤 이 4대 과학 과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은 잊고 무시하고 이렇게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미 수학도 보면 사실 뭐 사칙 연산도 하는 계산기도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이 고등수학도 컴퓨터 앞에 소프트웨어로 고등수학을 풀고 계십니다. 이미 수학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뭐 어디든 마찬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 항공, 의학 모든 분야,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화되고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게 되면 이제 운전기사도 없고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회사조차도 수익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 게 불과 앞으로 10년 이내에 생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작년에 이 한국경제 스트롱 코리아에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과목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수학 과학처럼 기초 과목 정도를 이해하셔야 된다. 기초 과목처럼, 또는 국어 영어처럼 보편적 교육 과목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소프트웨어 그만큼 와버린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학 기술 과목에 소프트웨어 없이 과학 기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없는 과학 기술은 없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과학 기술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에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가장 손쉽고 가장 사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전공 과목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 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직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이라고 여러분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불과 5년밖에 안 됐습니다. KT가 이 아이폰 3G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11월 말입니다. 불과 5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사셨습니까? 저 같은 마니아야 금방 샀지만 그래도 한 1년 이내쯤 지나서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5년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막 바꿔내요.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녹음기나 MP3나 이런 거 필요로 한데 녹음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니까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니터 탭이 필요하니까 화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직종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음악은 다 앱으로 듣는 거거든요. 앱을 들어버립니다. 비디오 캠코더 없어졌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좋은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의 그 사업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 게임기 만드는 것, PD 만드는 것, 그 다음 내비게이션 만드는 업체들도 이제는 업종을 바꿨어요. 이거는 블랙박스를 만드는 업종으로 다 바꿨습니다. 내비게이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그 다음 직종을 없애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강구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뿐만 말고 유튜브라는 놈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유튜브가 없었으면 싸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싸이가 아시겠지만 노래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이 노래들이 다 악을 쓰는 노래들입니다. 또 춤도 잘 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옷 벗는 불뚱한 옷을 배를 드러내는 이상한 춤을 추고요. 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든 안 되는데 유튜브란 놈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싸이 춤이 재밌고 재밌으니까 그것이 보급된 겁니다. 만약 그런 플랫폼 자체가 없었으면 싸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도 역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도 이제 핀테크로 갑니다. 이제 핀테크가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행 지점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지금 이미 국민은행은 이미 구조조정 들어갔고 명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신청했다고 지지난주 기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권이 바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작년 초에 모든 일간 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향후 사라질 직업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2013년 12월경에 옥스퍼드 대학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702가지를 나열했더라고요. 702가지 나열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뭐 회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도 없어지고 또 기자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문가, 비행기 조종사, 배우 이런 게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요, 제가 답이 뭐냐면 이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라질 확률이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 비율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 비중이 있어서 이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 하고 있죠? 등한시할 정도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이라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다고 세계 사람 칭찬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찌 보면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난 20년 어떻게 보장할까? 한강의 추억 이러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했지만 한 20년 지났어요. 우리 경제 다 무너집니다. 소프트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한강의 추억으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마 한강의 추억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의 그랜도라라고 이야기하는 추억으로 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어가려면 소프트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그 챕터에서 보내드렸지만 보면은 많은 직종,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일자리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그러니까 세상을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운다 뭐 하는 그러니까 산업들이 보다 많은 산업들이 어떤 이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예고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소프트 인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가를. 이거는 지난 5년 동안에 소프트 관련 학과 졸업생 숫자입니다. 그래도 고급 인력 축에 들어가는 대학원 졸업생을요 가면 갈수록 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부총장님 와 계시지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석박사 과정에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채우지 못하니까 과거에는 가난한 서울대 출신을 뽑았는데 요즘은 지방대 출신까지 뽑습니다. 순혈주의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학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쭉 보면 대학원에 티오 줄인 적이 없어요. 줄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 다음에 학부 과정은 어떠하냐면 학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그래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줄으면 줄었지 느는 형태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전문대학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토탈리 다 합쳐도 1년에 13,500명 겨우 나옵니다. 얘네들이 다 소프트 인력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뭐 안 갑니다. 제주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퍼스트 무버를 많이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는 IT 인력의 22.7%, 약 23% 정도가 소프트 인력이 비중입니다. 미국은요 95%가 소프트 비중입니다. IT 인력의 5%가 하드웨어 인력이고 95%가 소프트 인력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인도나 중국에 소프트 개발 센터를 주고 거기서 코딩을 시키고 개발을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정말 개발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찾아요. 물론 찾습니다. 배려 방법을 다 쓰면서 찾지만 그러니까 결국 찾지 못해서 쓸만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따나 그냥 뽑습니다. 그리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성장 애로가 있는 거죠. 비용이 막 초기 비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회사 사정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우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는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 직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좋은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다는 소리가 3D, 4D를 이야기합니다. 3D, 4D를 이야기하는데 참 담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중화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저는 교육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무슨 과 가려고 하니?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 관련학과 간다 그러면 그 3D, 4D라고 그러던데 하고 삼촌 형님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한국과 가렵니다. 생명공학과 갈 겁니다 하면은 이 삼촌이나 그 선배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 잘해봐라 이럴 텐데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는지 소프트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어갖고 애한테 기를 죽여버리니까 애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는 소프트학과는 자꾸 기피가 되고 기피된 결과로 좋은 학생이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니까는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고 싶어도 일단 미적분도 안 되는 아이들 대상으로 소프트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게 애로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결국은 제대로 된 고급 소프트 개발자가 양성이 된다면 이 악순환 연결고리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대학이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에도 보면은 그 교훈에 보면 다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창의라는 글자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두세 개의 교훈 중에는. 근데 모든 대학은, 모든 고등학교,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입식 교육시키지 창의적 인재 키운 적이 없어요. 키우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디지털 인재 시대에 창의 인재는 소프트가 그래도 답이다.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소프트를 코딩하는 절대수를 키우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우리가 논리적 사고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 어렵다고 기피를 하잖아요. 지금 이율 부총장 말씀대로 기피를 하니까 정말 낭비합니다. 아이들이 욱하는 성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사회생활 힘들어하는데요. 그 논리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 이해를,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 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논리력 사고를 키워줘야 되는데 논리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로직 하나, 단어 하나 틀리면은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 컴퓨테이셔널 어떤 그 싱킹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최양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성을 시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 뜨겁다. 뜨거운 물이 결국은
손이 들어가면은 화상을 입는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앱이든 소프트웨어든 이것이 안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또 학생들은 알려고도 안 하고 모르는 겁니다. 이걸 만약 알도록 한다면은 세상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6년부터니까 지난 한 8, 9년 동안에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에 저 그래프가 저렇게 꼬꾸라집니까? 꼬꾸라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마라 해야만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IT 강국이라 말했잖아요. IT 강국을 했는데 왜 저런 그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그 정보 과목을 인간은 신청하는 아이가 인간은 이제는 고등학교는 2% 언더, 그러니까 중학교는 5% 언더까지 줄어버리냐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현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데 이러고 우리가 IT 강국으로 지속할 수가 있고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70년의 우리 역사, 70년의 우리 화려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곡된 것은 입시련에서 외국 학교 교육에 있어서 보면 이 필수 과목으로 아니면 선생님이든 학부형이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범학교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160학교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금년은 이제 조금 작고요. 하고 있지만 그거는 필수가 아니면은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어쨌든 그걸 확대시키려고 애를 쓰는 멤버 중에 하나 있다 보니까 조 회장님 만약 그러다가 또 이 소프트 학원을 중고등학생이 또 다녀야 되냐 물어요. 제가 답이 뭔지 압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학원을 가주면 고맙겠다. 안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것이 탓이니까. 그 다음에 교원 학부도 문제입니다. 정부에 있었던 컴퓨터 교육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없앴습니다. 주요 대학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정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키우려고 하는 관련 사범대학교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몇 개 남아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이 정책이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그 다음에 그 교육 콘텐츠는 당연히 시장이 없으니까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도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낡은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들 집에 있는 PC가 더 좋은 성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거기다가 관심을 갖고 그 PC에다가 놀겠다고 자기 애를 쓰겠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야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못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영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기본교육, 그 다음 보편적 교육에 해당되는 영어, 수학, 과학, 스포츠 이 네 과목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필수로 시작했습니다. 필수로.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여기 영국도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코딩을 가르칩니다. 본격적인 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스라엘,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도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나라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KBS나 MBC에서 왜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가 가서 막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는데 답이 뭐로 만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19단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중고등학교 19단을 외우게 합니다. 19단을 외우는데 그런데 저 소프트 개발자인데요. 19단 필요 없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 코딩입니다. 코딩인데 지금 무서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쫙 보면 이게 대학 교육 과정이에요. 대학에서 가르칠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무서워해야 되는 건데 인해 전술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앞서가는 정책인 겁니다. 앞서가는 교육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러다 우리는 속국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부가 나름 이제 우리가 요 정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미래와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제가 소프트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식이든 정규 과목화 시키고 그 다음 필수 과목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그 다음 문교부한테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겨우 꼴랑 요거 받아낸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4%밖에 안 됩니다. 1.4%가 시범, 그것도 금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게 1.4% 불과합니다. 해마다 늘려나가긴 하겠지만 그게 뭐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어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 이제 그 이 교육부도 여러 방안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교육부는 그 미래부보다 더 더딥니다. 더딘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 게 아이들이 컴퓨터 할수 뭔가 생산적인 그 하는 줄 알았더니 다 게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짠다,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놀더라도 여러분 트라우마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코딩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코딩 할 줄 모르는데 PC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 게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자, 컴퓨터가 그 교육학과가 없어졌으니까 유능한 선생님이 없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들한 그 유능하지 않은 분들한테 교육받은 이 학생들이 첫인상에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 교육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참 걱정인 것이 뭐냐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160학점 전공 필수 선택 6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30학점 4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시수가 830시간 미만을 교육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턱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다 왜 전부 다 성적은 다 좋습니까? 스펙이 왜 다 좋아요? 수도권 대학교 92.9%, 약 93%가 B 학점 이상 받고 나온대요. 이거는 문교부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적은 좋은데 다 실력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그런 점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넉 달리 6개월 교육과정인데 세상에 4년 동안 교육받아도 안 되는 개발자를 넉 달리 6달 교육시켜서 막 우리 보고 기업 뽑아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뽑아요. 왜 뽑는지 아십니까? 너무 없었어. 그거라도 뽑는 겁니다. 그거라도. 그래서 기업 성장에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원한다면 이 정도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아키텍처를 원하는 거죠.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정도 되는 인력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 인간 한 명의 고급 개발자가 있으면요 낮은 레벨 개발자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서비스 인력, 팔기 위한 마케팅, 세일즈맨, 운영 관리 이쪽 인력까지 따지면 좋은 개발자 한 명 뽑게 되면요 3 내지 20명 고용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급 개발자를 원하는 것이지 저급한 개발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있게 되면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창업도 할 수 있는데요.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지금 벤처 기업이 지난 2월 달에 3만 개가 됐습니다. 3만 개. 중국은요, 작년 말에 290만 개입니다. 290만 개.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소프트 인력이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여기 표시대로 18만 명밖에 안 됩니다. 18만 명. 근데 A컵으로 가면 1년에 지금식으로 한 1만 명 정도 늘면 뭐 A컵가 될 겁니다만 B컵은 조금 더 노력하면 B컵이 될 겁니다만 제가 원하는 바는 C컵이에요. 혁명적이 필요합니다. 5년 내에 30만 명 키워라. 네이버에다가 30만 소프트웨어 양성 이렇게 치시면 그냥 제 기사 쭉 나와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30만 명 많은 게 아니에요. 중국은 1년에 얼마큼 넣는지 아십니까? 1년에 52만에서 75만 명 넣습니다. 1년 늘어난 인력 수가, 소프트 인력 수가. 한국 1년에 1만 명 늘어납니다. 인도 분 아까 앉아 계시던데 인도 25만 명씩 넣습니다. 1년에. 제가 5년에 30만 명, 뭐가 많단 말입니까? 기업 소유 인력이 이 정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 인력은 생산 라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창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많습니다. 저급한 인력들은 좋은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분야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인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한가위 기적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에 지금 아까 스마트폰 내에서 나오는 앱만 가지고도 그 정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자율형 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딘가 그 AI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하시다가는 한 10여 년 후에는 이런 세미나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AI 로봇 몇 놈 갖다 놓고 그냥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AI가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냥 신용 정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프트 인력입니다. 소프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인력은 기초 교육부터 중요하고 필수 과목 당연하셔야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교육 시수도 늘려야만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시험에도 그 수능 시험에도 배점이 돼야 될 만큼 빠른 시간 되어져야 아이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논리적 사고력으로 꼭 소프트 인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논리적 사고력 키워서 대한민국 튼튼한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트롱 코리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주제 발표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절규를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쭉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 사회 최근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인 것 같아서 지역의 교육감들 뽑을 때마다 이상한 분들이 뽑히고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노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분들이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곤 교수님 모시는데요. 이제는 슬라이드 한 장에 9초 정도 얘기를 해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원래 12시 20분까지인데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어떻게 해야 과학교육을 잘해야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과학교육의 전공자가 아니고 교육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육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내는 이 과학교육 전공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하튼 교육적 관점에서 과학교육을 좀 폭넓게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현행의 과학교육의 문제도 다른 예를 들면은 그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또 사회과 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오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도현 장관님이 주제 발표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14쪽을 한번 봐주시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 지금 저만 해도 거의 이 농민이 80 내지 90%를 우리나라 인구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던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나노 바이오 시대, 융합 기술 시대라고 김 장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모든 교육이 특히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암기보다는 이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른 여타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학교 현장을 가보셨으면 여기에 아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배웠던 특히 중고등학교를 가보시면 그 시절의 교실, 그 시절의 선생님, 그 시절의 교육 방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시대의 학교를 다녔는데 교실 현장을 가보면 아까 박 의원님 이제 과학이 통합이 되면서 물리, 화학, 생물이 없어지고 과학 교실로 되어 있다 하는데 아마 박 의원님 다니실 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해졌을 겁니다. 교육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정부 예산이 355조 가운데 교육 예산이 50조를 차지하지만은 사실은
학교에 가면은 한 40년 된 건물, D등급 받은 건물이 철조가 앙상하고 한데 이걸 고칠 돈이 없습니다. 과학 실험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교육을 좀 과학 교육을 넘어서 폭넓게 좀 보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사회적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 위주의 환경에서 대기업은 일자리를 잘 제공을 하지 못하고 또 아까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특히 어렵고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디 가서 일을 할래야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저희 근처에 지금 그 학교를 특정 학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가서 뭐를 좀 돕고 싶은데 뭐를 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속한 단체에서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 그 아이들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라. 왜 죽고 싶다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지금 대개의 경우 이혼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에요, 바닥 사람들. 어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아빠는 노상 술만 먹고 들어오니까 아이가 죽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정말 돈이 없다. 왜 이렇게 돈이 없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돈은 아이들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 밥 먹이는데 거의 다 학교로 오는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학교에 무슨 특별 활동을 할 돈도 없어요. 과학 실험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교육이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쳐요. 교과서도 이게 빨리빨리 개정이 되는 것 같지만은 한번 교육과정 공시하고 교과서 만드는데 6, 7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 소프트웨어 가르쳐야 된다고 하지만은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대적 흐름에. 그리고 교사 자신들이 잘 이 시대적 흐름을 뒤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학교는 아까부터 이야기해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요. 잘 이제 좀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1, 2점 차이 가지고 또 수능 올해 특히 수능 같은 경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력이 아니고 운이니까. 나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대박 났는데 나는 완전히 쪽박 쳤다. 이게 뭔 시험이냐? 이런 그 좌절과 분노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수능이 한 15, 16년 이렇게 기숙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학원에서 그 경향을 엄청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정 학원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 그 학원장을 만났더니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수능을 분석해 보면은 한 3, 4년만 분석해 보면은 내년에 뭐 나올지 감이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강남 아이들은 같은 능력이면 저 시골에서 이게 뭐 나올지도 모르고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울대 부총장이 계시지만은 그 김광학 교수의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누가 서울대 들어가는가? 그건 사회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짐작하다시피 전문직들, 잘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자제가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그건 사회과학대는 서울대 중에서도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대나 경영대나 법대 같은 데는 더 그럴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학교 현장과 아이들은 할 수 없고 교사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울타리 쳐놓고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러니까 절대 학교 내부의 모습을 의부인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통합교육 과정을 하고 있지만은 대학의 교사의 양성의 과정은
다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될 턱이 없죠. 말만 뭐 과학, 공통과학 가르치라고 하지만은 선생님들 자신이 물리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생물을 알고 지구과학을 그렇게 잘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문과, 이과의 통합을 정부에서는 부르짖지만은 사실은 이 선생님들 자신이 자기가 모르는 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뉴턴의 역학은 조금 알지 몰라도 이것에 나온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모르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고, 지금 통합과학 하지만은 옛날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우주와 지구 말만 바꿔진 거예요. 사실은 무늬만. 그래서 여기 환경에 났던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다 그냥 쪼개서 가르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 자, 여기에 이제 과학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과학의 본질은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대로 실험과 관찰이잖아요. 지금 다 대학의 교수님들 다 실험하고 또 관찰하고 이래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지고 무슨 암기해가지고 지식을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외우고 이래 해가지고 그 분야 연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과학의 본질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진학률이 요즘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 초중고등학교 왜 다니느냐? 사실 대학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대 부총장이 앉아 계시지만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스카이 대학이 어떻게 입시를 하느냐,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객관성을 유지를 해서 거의가 다 수능과 내신, 사실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내신은 다 수능을 위주로 한 객관식 시험 위주로 암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래봐야 대학 가는 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짓 하냐? 학부형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창의 시대를 요구하는 인재를 과연 길러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로 돼 있지만은요.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요, 교육에 초창기 때는 취임하실 때는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매주 뭐 이리 나오지, 북한에서 펑펑 포수화되지, 중국 이러지.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청와대 주 역할과 임무는 역시 외교 안보예요. 이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 국민들의 관심.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농업시대의 교육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부 구조 가지고. 여기 이제 김 장관님도 계시겠지만은 교육부 장관이 되셔도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의 시대의 앞날을 보고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관 기껏 해봐 1년, 2년이에요. 그리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국가의 장기적인, 지금 시대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1, 2년 내에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육, 농업 시대의 교육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이게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고등학교에 가봤더니 거기에 과학 쪽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리고 기업, 연구소 이런 데에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그리 가서 같이 과학자들하고 실험하고 기업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삼성종합기술원 사람들이 삼성에서 이제 사회봉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서 노인네들 목욕도 시키고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는 우리가 그래도 사회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전공과 지식과 기술을 살려가지고 한번
그러는 게 낫지 않냐. 노인 목욕시켜 드리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인 지역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과학 수업을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기체의 성질에 관한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이었어요. 교과서에 뭐 기체의 성질, 헬륨, 또 산소, 이산화탄소, 가장 가벼운 기체 이렇게 1, 2, 3, 4 해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서 가르치기 전에는 과학이 재미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40%가 안 됐어요. 장래에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20%도 안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나 한 학기 수업 딱 끝나고 나니까 와, 과학 재밌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80%가 넘었어요. 난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40%가 넘었어요.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 속에만 가둬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들 욕하지만은요, 요즘 아이들 드세요. 학부형들도 아주 드세고. 물론 욕을 얻어먹을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 우리 모두가 다 가르쳐야 돼, 함께.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삼성 종합기술원 그 속박사 사람들이 한쪽에는 헬륨통, 한쪽에는 산소통, 그리고 풍선을 가지고 헬륨, 산소, 그 다음에 입으로 불어서 이산화탄소 쫙 일제히 풍선을 날리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교과서에 다음 중 뭐가 제일 가벼운가 이렇게 외우는 과학이 어떤 게 더 재밌고 아이들에게 실감이 가겠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그 정부 때는 이제 과학과 교육이 한꺼번에 이제 통합이 됐고 이제 김 장관님이 초대 장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정부에 붙여놓은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성교육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가정이 거의 깨져버리고 있는데 지금 바닥 사람들 한 40%는 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은 가정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인성교육과 기본교육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잘해라. 잘하고 싶죠. 이게 선생님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번아웃 되어 있어요. 그냥 두 손 들고 우리는 월급쟁이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양심선언 아니에요? 전교조가. 우리 성직이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다 똑같이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노동자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주는 것만큼만 일할 테니까 너무 요구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이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 제가 교육과 과학이 통합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몇 분 원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좀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그 좋은 시설과 설비를 좀 학생들에게도 좀 개방을 좀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단양 같은 데는 국립천문대가 있으니까 천문기상 연구를 하고 이 교과서 가지고 천문학을 배워서 뭐가 재밌겠습니까? 안산안의 해양연구소에 가봤더니 저도 이렇게 가봤더니 엄청 좋은 시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서천의 생태연구원에도 가봤더니 참 뭐 이건 눈으로 보면 알겠어. 그리고 이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산에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야 이건 눈에 무슨 나무냐 이래. 여러분들이 이제 떼죽나무 아시죠? 지금 이제 좀 꽃이 졌습니다만. 이거 떼죽나무다. 그래서 이걸 왜 떼죽나무라고? 떼죽나무의 뜻이 뭐냐? 떼죽은 이 나무를 팔아 이게 때가 많이 끼어서 새카맣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떼죽나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게 꽃이 이렇게 피면은 꼭 중들이 때를 지어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떼죽나무라고 한다. 그럼 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스노우벨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말 눈으로 만든 꽃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자연 다 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 나오시니까 자연 생물 다 배우셨겠지만은 산에 피는 나무와 꽃들과 새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이런 식의 교과서 위주의 교육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간 애들은 유럽이나 미국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을 배운다면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나무인데 뭐 이렇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오면 우리도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게 떼죽나무 뭐 이런 거 최근에 관심 가져서 제가 책 보고 또 이게 식물학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지.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이 살아있는 과학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 과정을 맡아서 해보면은 환경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청소년 지금 요즘 해가지고 학교 폭력이 중요하니까 학교 폭력 가르치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이게 지금 전부 이 과학도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게 안 고쳐지는 게요. 다 학과와 그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구과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땅 따먹게, 자기 밥그릇 따먹게.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뭘 매국가 가르칠 거냐 이것만 하지.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지적인 발달 수준이 어떻고 또 뭐가 되고자 하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국어, 수학 다 이게 각 영역별로 땀 따먹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기하, 대수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제가 보건대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능 시험의 객관식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대학에 보내는 한은 절대 아이들의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시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 아이들 절대 노트도 안 빌려주고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다른 아이들은 쳐다보지를 않아요. 배려를 할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치예요. 봉사 점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봉사 점수는 학생 점수가 아니라 엄마 점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이제 서 총장님이 카이스트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일으켰지만은 왜 그렇게 카이스트에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아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봤더니 고등학교에 가서 이 수능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는 아이들이 지 만나는 이기주의자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5남매인데 뭐 저 혼자만 그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빠가 가장 이기주의자다. 오빠는 자기밖에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현실입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 소위 얘기해서 잘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육제도가. 엄마가 집에서 아무리 청소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공부나 해라. 너는 공부나 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가고 의대 가고 법대 간 사람들이 커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잘 만나고 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이 내가 주식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물론 주식 투자에서 버는 능력은 내가 뛰어나다. 그러나 이 뛰어난 능력이 내 거냐. 내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만한 돈 벌었겠냐. 21세기에 태어났어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 벌었겠냐.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흑인이었다면 내가 이 돈 벌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85%를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번에 이제 커밍아웃한 팀 쿡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기 10살 난 조카. 나는 이 일이 재미있고 내가 태어난 세상보다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 거다. 돈은 내 거 아니다. 내 10살짜리 조카 있는데 걔 교육비 빼고는 모든 재산 기부하겠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잘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은요. 머리 좋고 옛날부터 있잖아요. 좀도둑은 좀도둑에 그치지만은 머리 좋고 잘난 사람이 도둑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에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시스템이 근데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대통령은 정신이 없어요. 장관도 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인과 또 그 언론 쪽에서 나셨지만은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들 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걸 정권의 교육을 맡겨놓으면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저는 이 교육의 틀에서 크게 못 벗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그 동아일보에서도 이제 이런 그 편집국장도 하시고 논설위원 하신 분 이제 그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실은 여기 한림원에서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도 이게 교육을 일부 관료와 교육 전문가가 맡겨가지고서는 교육이 좋아질 수가 없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언론사와 또 과학기술인께서도 이 정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해도 국가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국가가 이 사활에 달린 교육 또 과학기술 교육을 융합과 창조 시대에 맞는 그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인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 네 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고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과학시술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좀 지적하신 것 같고 과학교육에 더해서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이 확장되어야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문 분야하고 과학 분야를 문이과를 통합할 경우에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것이 미국에서 1980년도에 있었던 소위 그 과학 분야의 지식에 대한 소위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의 회절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학계나 또는 교육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소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많은 질문들이 아마 제기될 것 같고 또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지금 벌써 12시 반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배가 고픈 신호가 자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좋지만 일단 먹을 것은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이 오전 세션에서 꼭 이 말은 남겨야 되겠다고 청중에 측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저 뒤에 한 분 너무 길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송상용입니다. 제 전공이 과학사 과학철학입니다.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사회과학을 더해가지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STS라고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정부가 앞장서고 온 사회가 이제 융복합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융복합 학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그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서 오늘 여기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융복합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학문만 해도 19세기 중반에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에른스트 마크라든가 엉리 포엔카레라든가 이런 선구자들이 시작해서 지금 150년 돼서야 비로소 학문으로 틀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통합과학을 내세우면서 아주 그 부실한 게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로 내세운 게 이제 기초 강의와 융합 시대 승자된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 통합보다도 개별과학을 똑바로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그 정부에서 나온 교과 과목에 오늘 비쳤습니다만 그 통합과학이라는 게 아주 허술한데요. 가령 뭐 과학 분야에서 과학사, 무슨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네, 말도 안 되고 인문 분야에서는 뭐 윤리와 사상 이게 유치한 얘기고, 네,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개별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통합은 융복합은 간단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연구를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분야에 지금 전문가가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에 서울대학교에 조금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이 생겼고 95년에 전북대학교에 학부에 과학학과가 생겼고 2000년대 들어와서 부산대학교에 과학과 기술의 역사와 철학 과정이 생기는데 요즘에 간단히 해서 과학기술학과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요즘에는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제 후배들을 널리 활용해 주십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과 사회학이 결합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아마 약간 그런 어떤 함의를 가지고 계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플로어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이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 내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남겨놓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죠? 오늘 사실 우리가 토론해야 될 많은 주제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갈수록 오히려 과학 정신, 합리주의적 정신,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정신, 증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어떤 논리의 세계에 대한 친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에 의해서 능률과 실질보다는 명분과 공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 신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스트롱 코리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저희들이 굉장한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에 행사를 마치면 또 1년 후에야 행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저희들은 많이 써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경제신문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도 많이 전파를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한국경제신문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정규제 TV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점심시간이 어차피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좀 급히 드시고 오후에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뇌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또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두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후 세션을 기대하면서
오전 세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 토론 열띠게 응해 주셨는데요. 연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